구로구 콜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 11층뿐만 아니라 9층과 10층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 있는 콜센터 60여 곳에 8,000명 넘는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위험 최고 경보인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11년 만인데 이번에도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세계적 대유행 선언은 전 세계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코스피는 3.9% 폭락해 1,840선이 무너졌고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감염병 위험 단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을 뜻하는데 지금부터 국내외 상황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직원과 가족들을 비롯해 확진 환자가 이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경호 기자, 그 콜센터가 있던 11층 말고 다른 층에서 일하던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거죠? 네, 9층에 입주한 20대 여성 회사원과 10층에 입주한 30대 남성 회사원이 오늘 오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콜센터와 무관한 다른 회사 직원들인데 11층 외에 다른 층에서 확진 사례가 처음 나온 겁니다. 확진자 수도 109명까지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74명이고 경기 18명, 인천 17명입니다. 다만 이 건물 13층부터 꼭대기 19층까지 오피스텔 거주자 중에선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20여 명을 제외하곤 180여 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추가 확진자들을 보면 이 콜센터 직원한테서 감염된 사례들이 많네요. 네, 오늘 늘어난 11명 대부분이 2차 감염자입니다. 오늘 경기도 부천에서 추가된 확진자 4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보다 감염됐습니다. 또 이곳에서 근무하던 7층 콜센터 직원 19명이 영등포에 있는 빌딩으로 옮겨가 어제 오후까지 일해왔던 게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사 시점이 첫 확진자 발표 사흘 전인 지난 5일이어서 방역당국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건데 일단 뒤늦게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이곳 빌딩 주변을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방역 등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구로구 코리아 빌딩에서 SBS 민경호입니다. 네, 보건당국은 콜센터 확진자가 처음 증상을 느꼈던 시점이 2월 26일쯤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 11층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 확진 판정 받은 사람과 전화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난달에 그 건물 5층에서 여러 가지 물건 파는 행사가 열려서 직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 행사장을 다녀왔던 콜센터 직원 가운데 여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코리아 빌딩 5층에 다양한 물건을 파는 행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부 상품을 1,000원에 파는 판촉 행사까지 하자 전단지를 보고 근처 주민들까지 몰렸습니다. 주부들 용품이에요. 다 주부들 용품. 속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릇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그간 몇 명 정도 모였지. 11시 30분부터 사람을 한 7, 80명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며칠 전 확진 판정을 받은 11층 콜센터 직원 A씨는 자신도 5층 매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콜센터 직원들도 뭐 여러 명이 가서 이제 그걸 구경을 하고 뭐 커피포트 같은 것도 1,000원에 한번 팔았거든요. 예. 팀에 놓고 이제 뭐 쓴다 해가지고 가서들 뭐 받아온 뭐 친구들이 많고 뭐 그래요. 5층을 방문한 콜센터 직원 가운데 최소 1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안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하루에 뭐 엘리베이터 말도 못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1,000원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런 사람들한테라도 우리가 코로나를 옮겠다. 우리가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이 업체는 지난달 20일쯤 휴업했습니다. 콜센터 확진자의 첫 증상이 나타난 시점은 2월 26일 무렵. 잠복기를 고려하면 5층 매장이 영업을 할 때 건물 내 감염이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장을 건물 안팎에서 누가 방문했는지 관계 당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 일자를 그 정도로 지금 보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이제 역산해서 가다 보면은 뭐 2월 초부터 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SBS 김덕현입니다. 네, 저희와 통화를 한 직원은 이 콜센터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칸막이를 조금 높여달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었는데도 회사 측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는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1, 2센터 둘로 공간이 나뉜 구조입니다. 1센터에선 7개 팀, 92명이 종일 전화로 보험 고객 상담을 했고 반대쪽 2센터엔 본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독립 사무실을 제외한 공간에서 3개 팀 47명이 주로 서류 작업 등을 했습니다. 1센터에선 직원 절반 가까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반면 2센터 확진자는 5명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밀집된 공간에서 여럿이 전화를 많이 한 쪽이 감염자가 많았던 겁니다. 직원들은 사무실에 있는 체온계로 각자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지난달 말부터 일부가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 열이 난다든가 기침이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퇴하신 분도 계세요? 제법 있죠. 그래요. 해당 콜센터는 2016년 지금의 코리아빌딩으로 이전했습니다. 직원들은 현재의 책상 크기를 더 큰 걸로 바꿔주고 칸막이도 높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옆에 직원이 말하는 소리가 막 다 이렇게 내 음성에 막 들어오고 이래요. 파티션은 이걸 계란 한 판, 그 정도는 높이만 더 올려달라. 그랬더니 비용 든다면서 몇 차례 거절을 당했어요. 콜센터 운영업체 측은 평균 크기의 책상과 칸막이를 제공했다며 다른 콜센터와 비교했을 때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대구에 있는 콜센터 13곳에서도 확진자가 60명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나온 콜센터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손형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DB 손해보험 콜센터입니다. 사무실이 있는 3층과 4층, 폐쇄를 알리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오고 가죠. 아침 10시쯤 하고 저녁에 한 5시쯤 하고 재난본부인가? 거기서도 와서 하고 보건소도 와서 하고. 지난달 24일 이 센터의 직원 1명이 처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같은 회사 다른 콜센터 사무실까지 합치면 DB 손해보험 콜센터에서만 모두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처 신한카드 콜센터에서도 직원 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쇄된 콜센터는 이 건물 2층과 3층 그리고 1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원들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센터 측 설명입니다. 대구시 조사 결과 관내 13개 콜센터 직원 5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10명은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특히 DB손해보험과 신한카드 콜센터의 첫 확진자는 신천지 교인이었습니다. DB손해보험 직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던 지난달 24일 미리 조치했다면 집단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미처 우리 사회가 그렇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급박하게 대응하면서 넣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나온 모든 콜센터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손형원입니다. 자, 이러자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직원들을 집에서 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게 한다든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부 큰 회사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콜센터 사무실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SK텔레콤 콜센터 직원 25%가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사무실에 나온 노동자들은 좌석을 뛰어앉아 업무를 본 겁니다. KT 등 다른 통신사들도 재택 근무를 늘릴 계획이고 일부 금융회사는 콜센터 직원 일부에게 유급 휴가를 주거나 교대 근무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나은 일부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중소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하청 콜센터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2m씩 뭐 늘리거나 아니 뭐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다들 꿈에도 생각도 안 해도. 원청은 하청에, 하청은 원청에 책임을 미루며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어느 공간 사무실을 확보를 하고 책상을 확보를 하고 또 전산 확보하고 그러한 비용적인 부분들을 과연 그 하청업체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보여주기식에 그치기도 합니다. 저희는 조사를 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전화를 몇 번, 3-4번 정도 걸었구나. 딱 이 정도 느낌이었어요. 지자체 점검 일정이 콜센터 업체에 미리 유출돼 점검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사내 공지가 돈 회사도 있습니다. 정부는 콜센터 업체의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원청이 책임지고 방역 관리하라고 강조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도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난달 말에 수련회를 다녀왔었는데 그 시점부터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입니다. 지난 4일 이 교회 전도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 5명과 가족 1명이 차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에 기침과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오늘 확진된 교인 가족 1명을 뺀 6명은 모두 지난달 20일부터 3일 동안 열린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시기가 아마 정부에서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그랬을 시기예요. 하지만 보건당국은 당시 교회 수련회가 집단 감염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련회에 참석했던 160여 명 전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저희가 전수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 중에 49명은 음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2명은 확진이 된 거예요. 또 수련회 참석자 가족과 밀접 접촉자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확진자 5명이 나온 동대문구 PC방 감염도 이 교회와 관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 밤 같은 시간대에 PC방에 머물렀던 5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중 1명이 수련회를 다녀온 교인으로 드러난 겁니다. 수련회에서 교회로 다시 PC방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114명 추가돼 7,869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전히 대구에서 추가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여파로 서울이 19명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모두 6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67번째 사망자는 분당 재생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확진된 80대 남성으로 수도권에서 코로나19로 한국인이 숨진 첫 사례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는 이번 주말 신천지의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신천지 교회와 주요 간부들에 대한 행정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데 사태 확산 한 달이 다 된 만큼 뒤늦게 움직인 감이 적지 않습니다. TBC 이종훈 기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의 행정조사를 고지합니다. 행정조사 목적 등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곧바로 역학조사관 5명과 대구시청 공무원, 경찰 등 90여 명이 교회 내부로 들어갑니다. 조사반은 오전 10시부터 경찰 디지털 포렌식 팀의 지원을 받아 3층과 9층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신도 명단과 집단 거주지, 교회 재산 목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내부 정보 확인이 어려운 컴퓨터는 따로 옮겼습니다. 대구시는 건물 각 층에 허가 용도 외 사용 여부도 확인했는데 신천지 최대 기념일인 오는 14일 신도들의 집회나 모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슈퍼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은폐한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고발 후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을 볼 때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18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감염 경로 파악과 역학조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조사에 나선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TBC 이종우입니다. 네,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화강윤 기자, 우선 추가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또 어느 부처인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까지 8명의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총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추가 확진자 중에 국가보훈처 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이 모두 이곳 해양수산부 직원입니다. 이로써 세종청사 내 공무원 확진자는 모두 22명이 됐습니다. 해수부 확진자들은 지난 10일 첫 확진자, 또 어제 확진된 4명과 마찬가지로 모두 5동 4층에서 일했던 직원들입니다. 우선 4층 직원을 먼저 검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수부는 소속 직원 6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전체 직원 3분의 2에 대해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부 부처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걱정인데 다른 부처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세종청사 내 확진자가 잇따르자 인사혁신처는 전체 중앙행정기관 50여 곳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유연근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 근무를 하면서 사무실의 밀집도를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또 회의와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도 기관마다 부서마다 시차를 둬서 엇갈리도록 했습니다. 검사 수요가 폭증하자 세종시는 세종보건소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통로를 하나 더 늘렸고 청사관리본부는 정부 청사 내에 선별진료소 후보지를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SBS 화강윤입니다. 네, 앞서 뉴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100개 넘는 나라에서 12만 명이 감염됐고 또 4천 명 넘게 목숨을 잃었는데 너무 늦은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70일 만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WHO가 대유행을 선언한 건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11년 만입니다. 팬데믹은 WHO의 전염병 경보 6단계 중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을 의미합니다. WHO의 선언으로 각국 정부가 취해야 할 의무 조치는 없지만 통상 대유행 단계에선 전염병의 차단보다는 치료와 억제 쪽으로 정책의 무게를 옮깁니다. WHO는 다만 코로나19가 종전 대유행과는 달리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everal countries have demonstrated that this virus can be suppressed and controlled.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을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점 등을 들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을 지났다고 오늘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첫 발생 2달여 만에 전 세계 110여 개의 나라에서 12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4,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이미 팬데믹 단계라고 지적했지만 WHO는 대유행 선포를 주저해 왔습니다. WHO는 과도한 공포 심리 확산을 경계해서 대유행 선포를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지만 첫 발생국 중국의 눈치를 보다 시기를 놓친 뒷북 대응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사이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사람들 이동을 제한한 데 이어서 모든 상점들의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그럼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선물 가게를 하는 황충현 씨가 찍어 보내준 약국 앞 영상입니다. 마스크가 다 떨어졌다는 표시고요. 내부에 2사람 이상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방문객 사이 간격도 강조합니다. 1m 이상 떨어져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제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된 이동 제한령 탓에 황 씨 가게에도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손님이 굉장히 줄어서 앞으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에서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조성원 씨도 지난주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하진 않을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에 근거 없는 반감 커지는 건 아닌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러면서 이게 도망간 적이 한 번은 있었어요. 괜히 그냥 좀 어떤 위축이 되는 그런 면은 있었지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탈리아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 2,300여 명 급증해 12,400여 명, 사망자도 8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식료품점과 약국, 주유소 등을 제외한 모든 상점에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Ma ora disponiamo anche la chiusura di tutte le attività commerciali. Attenzione, non è necessario fare nessuna corsa quindi per acquistare cibo nei supermercati. 전국 휴업령은 이대로라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할 거라는 북부 롬바르디아 주지사의 청원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우리 교민 4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중동 지역도 이제 환자 숫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약 90%가 이란에서 나온 환자인데 이란은 수석 부통령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동 상황은 카이로에서 이대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란에서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과 장관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은 20여 명에 이릅니다. 중동 지역 전체 확진자는 10,000명이 넘었는데 이란의 확진자가 90%가 넘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 중국과 친밀하게 교류해 왔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은 데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의약품 부족까지 겹쳤습니다. خیلی کمه به ندرت مثلا یه جاهایی گزارش میدن از همکارا اینجا هستش برن بگیرن اینا ولی خیلی کمه. 이란에서 시작된 중동 지역 코로나19 사태는 인근 12개 중동 국가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란에서 전세기로 철수한 바레인 국민 160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7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쿠웨이트는 들고 나는 모든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고 오는 28일까지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는 사실상 쇄국에 가까운 초강수를 뒀습니다. 사우디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전부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집트는 인구 1억 명으로 중동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데다 한 해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확진자 공식 집계는 60명에 불과합니다.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조만간 이란과 같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미국 역시 바이러스 퍼지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유럽에서 오는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로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코로나19를 독감에 비유하며 자신만만해했던 것과는 달리 사뭇 진지한 표정에 목소리도 가라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failed to take the same precautions and restrict travel from China and other hotspots. As a result, a large number of new clusters in the United States were seeded by travelers from Europe.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연합 26개 나라가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내 대책으로는 급여세 경감,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 등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심상치 않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입니다. 확진자 수는 1,200명을 넘어섰고
지역으론 수도인 워싱턴 DC를 포함해 44개 주로 퍼졌습니다. 사실상 전국적 감염 상태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며 다음 달이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여행 제한 조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 궁지에 몰릴 경우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좀 뒤늦게 이제서야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는데 그럼 이걸 선언하면 뭐가 달라진다든지 구체적으로 바뀌는 게 있는 건가요? 네, 세계보건기구의 2017년 독감 팬데믹 시나리오를 보면요. 네. 모든 국가에서 환자, 사망자 대량 발생한다. 의료 물품 부족해진다. 특히 개발도상국가 백신이나 치료약에 접근도 못해서 더 큰 피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는 쉽지 않겠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의료 물품을 어떻게 확보하고 분배할 것인지 뜨거운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한 그런 의료 물품들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식약처는 에이즈 치료제지만 코로나 환자에게 쓰이고 있는 칼레트라 16,000명분,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인 히드록시클로로킨은 20만 명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네. 다만 현재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아직 국내 허가가 나지 않았고요. 확보된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허가는 긴급하게 낼 수 있겠지만 물량 확보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 명분이 $260에서 $1,000,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니까 비용도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확보한 의료 물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이냐, 이 문제는 특히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유럽이나 미국 다른 나라 상황 살펴봤는데 우리 보건당국이 유럽 5개 나라를 특별 검역 대상 국가 추가로 지정했어요. 어딘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는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요. 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서 2주 동안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데 3월 15일 0시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도 적용됩니다. 네. 그런데 이건 또 확대될 겁니다. 지금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카타르, 바레인, 덴마크, 노르웨이인데요. 네. 결국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를 만났던 관계없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해봤습니다. 네, 앞서 보신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전 세계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6% 가까이 떨어진 걸 비롯해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크게 휘청였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면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800선을 위협받았고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가 8년 5개월 만에 발동됐습니다. 시장을 짓누르는 코로나19 불확실성에 글로벌 금융위기급의 여파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9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1월 하순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이미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지연될 거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고 리스크 회피가 좀 극단적으로 나타난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선 코로나19 확산이 비로소 본격화하는 단계라 앞으로의 경제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코로나19가 1910년대 스페인 독감급이 되면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10%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국제금융협회는 올해 세계 성장률이 1%에 머물 거란 예측을 내놨습니다. 각국의 입국 제한이 강화되면 세계 공급망의 붕괴와 교역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엔 치명적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제조업 쪽에서 조업 중단이나 아니면 재택근무 이것 때문에 가동률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중간재나 자본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충격이 들어오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로 낮추는 등 주요 기관들의 시각은 갈수록 비관적입니다.
경제계는 추경 확대는 물론 금리 인하와 감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글로벌 금융위기급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여야는 코로나 관련 추경안에 초등학생들에게도 월 10만 원씩 넉 달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계속되다 보니 추경 규모는 당초안보다 6조 원 넘게 늘어난 18조 원대로 뛰었는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여당 지도부가 발끈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국 초등학생 280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역 상품권을 주는 안을 추경안에 포함했습니다. 정부 추경안에 이미 월 10만 원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추가로 상품권을 월 10만 원씩 넉 달간 지급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더해 초등학생에게도 4개월간 이렇게 상품권을 월 10만 원씩 주자는 겁니다. 추가될 예산만 1조 2천억 원입니다. 복지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증액 논의가 계속되다 보니 당초 11조 7천억 원이었던 추경 규모는 국회에서 6조 원 이상 증액된 18조 원대가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안보다 1.5배 이상 늘고 역대 추경 가운데 두 번째 규모입니다. 증액 사항들 약 6조 3천억 원에서 6조 7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데 최소한 이런 정도의 증액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재정 건정성 등을 우려한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액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역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당은 국회 예결위가 추경안을 심사 중이니 증액도 예결위에서 논의하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선심성 증액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경계심을 드러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재정 지출 규모를 과감하게 늘리자는 논의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자금이 지원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부품 공급이 끊어져 공장 가동이 멈췄습니다. 당장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저희 그 운영 자금, 그다음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공과금들을 내야 되는데 매출이 없으니 낼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좀 암담하죠. 2달 가까이 매출을 전혀 올리지 못하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코로나19 피해 업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기존 자금 지원 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대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매출액 감소 요건은 충족해 신청은 접수됐지만 다음 단계인 신용보증재단 보증이 막혔습니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다 상환하고 다시 신청하라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존 대출을 갚을 돈이 있으면 굳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이유도 없고. 실제 김 씨처럼 보증 한도가 다 찼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하면서 대출 없는 소상공인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수십 장의 서류를 발급받아도 결국 대출 대상이 안 되어 절망하는. 어렵게 보증을 받는다 해도 심사에만 길게는 2달까지 걸려 제때 지원받기도 어렵습니다. 한시적으로 보증 한도를 늘려주는 특별 보증이 확대되지 않는 한 담보나 신용이 약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 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자가격리 중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한 휴식만으로 나은 건데 중증 환자와 달리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완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경북 경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3살 여성 A씨가 자가격리 11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인데다 본인이 자가격리를 원해 특별한 치료 없이 의료진이 모니터링만 했는데 짧은 기간 안에 완치된 겁니다. 그 당시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를 잘했고 이제 두 번이 음성이 되는 바람에 이제 해제가 된 건데요.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는 게 관할 보건소 측의 설명입니다.
집에서 계속 쉬기만 하신 거죠. 그렇죠. 쉬기만 해요. 저희가 못 나가니까 나가면 안 되잖아요. 현재까지 전국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2,470명 가운데 완치돼 퇴소한 확진자는 모두 108명입니다. 뚜렷한 치료약이 없는 현재 이들 모두 해열제나 예방적 항생제 복용 같은 대증 치료를 받았거나 심지어 아무 치료를 받지 않고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중일 텔레컨퍼런스에서도 중국측에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강조한 것이 전체 한 80%는 결국은 경증으로서 그냥 대증적인 치료 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완치가 되더라. 보건당국은 앞으로도 자가격리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마스크 관련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요즘 공적 마스크 판매하는 약국들의 어려움이 크지요. 마스크 물량 확인하고 정보 하나하나 확인하며 판매하느라 다른 업무에도 지장을 받는다는데 특히 속상한 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정다은 기자가 약국의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동트기가 무섭게 약사 고우영 씨가 일찌감치 출근길에 오릅니다. 약국 문을 열기도 전에 길게 늘어선 마스크 줄을 보니 마음이 급합니다. 벌써 사람들이 좀 많이 줄고 서 있네요. 그래도 이게 많이 줄어드는 거지 더 많습니다. 서둘러 문을 열고 고객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무작정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배달해 주시는 분들 시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약사들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약국에 손님이 한 100명 넘게 서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겠습니까? 잠시 숨을 돌리나 싶었지만 마스크를 찾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여보세요? 빨리 나오세요. 지금 76번이니까. 오늘 물량은 일찌감치 동났지만 혹시나 하며 찾아오는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마스크 재고량을 알려주는 앱이 활용되면서 상황은 나아졌지만 정보 시차로 인한 불편도 발생합니다. 프레임에 30개 남아야 되는 걸로.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손님들의 항의를 받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아는 사람만 주지 않냐. 단골인데도 그런 걸 못 챙겨주냐. 이럴 때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밥 먹을 시간도 빠듯해 요즘 점심은 늘 배달 음식입니다. 손님을 붓고 또 와서 먹고 하면. 고 씨 같은 나홀로 약사를 위해 어제부터는 사회복무 요원들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른 업무는 사실은 거의 이제 포기를 하고 있죠. 매출이 30-40%. 국회에선 약국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공적 마스크와 관련해서 가족이 대리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또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인데요. 하지만 이 대상이 포함되진 않아도 직접 마스크를 사러 갈 수 없는 처지인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연들인지 유수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혼자 사는 75살 이강여 씨. 다리를 다쳐 쉽게 서지도 못하는데 장애 판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병원에 갈 때 쓸 마스크가 필요한데 혼자 약국에 가려니 엄두가 안 납니다. 사러 갈 수가 없으니까 못하지요.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정 가야 돼요. 택시 타고 가야 돼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홍인표 씨. 통증이 심해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머니가 마스크를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홍 씨의 질환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겨우 목발 짚고 통증주사 맞으러 병원에 가는 것뿐인데 대리구매할 수 없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바깥 출입을 꺼리는 소아 암 환자 가운데 10살이 넘는 5천여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 아이들 면역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돈을 저희가 구매하더라도 먼저 우선순위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부제가 정착된 뒤 대리구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부족한 마스크 문제를 상생의 힘으로 풀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선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일손 부족한 마스크 공장 작업을 도왔고 업체는 그만큼 더 만든 마스크를 다시 주민에게 나눠줬습니다. G1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화 설비에서 마스크가 찍혀 나옵니다. 기계음으로 가득한 공장 한켠에서는 끈 묶기와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공장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입니다. 근로자들이 있는데 손이 모자라서 생산을 못합니다. 직접 자원봉사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직원 40명이 하루 2,500개 정도를 생산해왔습니다. 다행히 원자재를 미리 확보해놓고 있어서 마스크 대란에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었지만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주민들이 자원봉사자 100여 명을 꾸려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루 생산량이 3배, 7,500개가 됐습니다. 업체는 재료비만 군에서 지원받고 자원봉사자가 거둔 추가 생산량을 모두 지역 주민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성군의 지원을 받아서 마스크 생산을 좀 더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기업이 함께 만든 마스크는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정성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지역민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면 마스크 5,000개도 추가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 네, 개강을 몇 주 미룬 대학들이 이번 달 수업은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자 학생들 사이에선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만큼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현남 기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음 주 개강을 앞둔 대학생 임지혜 씨. 먼저 올라온 온라인 강의를 보며 공부해보지만 과거를 추적을 해보고 강의실에서 들을 때만큼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현장 수업과는 다르게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이 많이 불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들은 3월 한 달 동안 수업을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면 강의보다 집중도가 떨어지고 예체능 교과는 실습도 할 수 없는 만큼 이미 낸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이냐라는 소리도 많이 나올 정도로 이제 불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4분의 1에 대해서는 근데 등록금을 또 다시 줘야 된다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대학생 단체 여론조사에선 학생 10명 중 8명이 등록금 환불에 찬성했습니다. 대학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등록금이나 좀 돌려주는 게 곤란하는 게 이렇게 서버 구입해야 되고 플랫폼을 구입해야 되고 추가적인 또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문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비대면 강의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 주장에 대학들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등록금 환불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자, 이렇게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학생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따져보겠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살펴봤습니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그만큼 수업을 덜 해야 명분이 생길 겁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보겠습니다. 수업은 1년에 30주 이상, 수업 한 학점에 한 학기 15시간 이상 채우라고 돼 있습니다. 대학들은 1학기 16주, 2학기 16주, 보통 32주 학사 일정을 지켰는데 2주를 줄여도 30주다. 설령 30주를 못 채운다 해도 방학 좀 늦추거나 보충 강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 강의에 대한 불만이 크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인강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데 인터넷 강의가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인터넷 강의도 일반 강의와 같습니다. 교육부 측은 지금 상태로라면 대학교 등록금 문제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환불 기준도 이렇게 월 단위로 돼 있어서 한 달 이상 쉬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강 2주 연기로는 어렵습니다. 천재지변이 생기면 감액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문구 자세히 보시면 감액한다가 아니라 감액할 수 있다로 돼 있죠. 대학들 재량에 맡긴다는 소리인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은 대학교육협의회는 등록금 감액을 논의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사기업도 고통분담에 앞장서 동참하고 있는데 한 해 평균 620만 원의 등록금을 받는 대학들이 법을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건 너무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묻는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돼 내일 새벽에 끝납니다. 당 지도부의 뜻대로 참여하는 걸로 결론 나더라도 민주당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권리당은 8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비례연합 참여 찬반 투표는 민주당 총선 전략의 분수령입니다. 당 지도부는 투표 제안문 등을 통해 사실상 참여 추인을 요청한 상태. 부결되면 당 지도부가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받겠지만 전망은 일단 가결 쪽입니다. 지도부 뜻대로 참여로 결론이 나도 남은 난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여러 정당, 정파가 연합해 비례 후보를 내는 상황에선 민주당 측이 후순위로 물러나도 당선 안정권 순번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당 시스템에 따른 검증 없이 후보가 공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는 27일 비례 후보 등록 마감 전에 비례 연합정당이 참여 그룹 후보들을 꼼꼼히 따져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당 투표의 앞기호를 위해 통합당이 했던 것처럼 현역 의원들이 비례 연합으로 옮겨갈지도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안 옮겨가면 기호가 너무 후순위가 되고 그렇다고 옮겨가면 위성정당이란 비판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정당 투표 기호를 위해 현역 의원이 일부 이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앞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독자 비례 후보를 안 내야 정당 투표용지에서 민주당 기호가 사라지고 비례 연합정당으로 지지자 투표를 유도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민주당은 TV 광고나 토론 등을 못하게 되는 점도 민주당 입장에선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